저는 2차 전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예, 장기 상승 추세니까 이게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은행 예금이랑 채권 비중, 뭐 주식 비중도 여러 자산이 있을 텐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럼 주식 비중만 늘리면 될까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떤 관점에서 좀 비중을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우리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46%가 은행 예금이고요. 네, 그 다음에 2.1%가 채권이고 20%가 주식이거든요. 네. 이거는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4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근데 저는 은행 예금 46%는 너무 높다. 물론 작년에도 저는 은행 예금 금리가 5%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은행 예금 가입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전혀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산 배분을 다 해놓고 이제 새로 돈이 유입된다면은 네. 예, 저는 채권은 조금 늘리고요. 네. 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은 장기채를 제가 작년 9월부터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장기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4.6에서 10년짜리가 뭐 3.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채 가격은 10% 이상 올라 버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채권은 사시려면 1년에서 3년짜리 네. 좀 단기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됐다. 예, 그리고 작년 4분기에서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은 아마 단기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선호하신다면은 저는 회사채 좀 등급이 좋은 것들, AA 마이너스. 국채보다 회사채를 좀 더. 예, 지금 조금, 근데 회사채는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네. 올해 뭐 경제 성장률 나쁘니까 이 신용평가 회사들, 회사채 발행하는 회사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신용 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네. 신용 등급을 낮출 거예요. 뭐 긍정적, 뭐 해서, 뭐 안정적 해서, 뭐 부정적. 예, 그리고 심지어는 AA-에서 뭐 A로, 뭐 BBB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낮추면은 일시적으로 그 회사채 수익률이 올라버려.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 회사채는 그 신용 등급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저는 우량 회사채는 뭐 지금도 사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예, 금리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의 기대 수익률 같은 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채권의 기대 수익률,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도 명목 잠재 성장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명목 잠재 성장 4%, 10년 국제 수익률이 적정 수준 4%다.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한 3%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은 3%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네, 물론 그 밑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 떨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사십시다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국제 수익률이 최근에 3.2%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3%가 적정 수준인데 얼마 안 남았죠. 물론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장기채는 저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렸다. 네, 그런데 뭐 3년, 1년짜리는 적정 수준이 2%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1년짜리는 앞으로 더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아까 전에 그 가계에서 은행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로 하셔졌죠? 예금이? 46%입니다. 46%. 채권이 2.1%고요. 2.1%, 주식이 20%요. 그게 작년 3분기 그럼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보험이요. 아, 보험에 31%가 있습니다. 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 우리가 저 국민연금 들고 교사분들은 사학연금 가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험 및 연금이 31%예요. 네, 그런데 보험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30% 안팎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금리가 그렇게 낮았는데도 은행에다가 14% 맡기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54%. 54%요. 주식에다 14%. 그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았나요?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근데 90년 장기적으로 거품이 붕괴되면서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 은행에다 돈 맡기고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은 일본하고 정반대요. 주식에다 50%, 은행에다 14%. 네. 우리도 어쨌든 지금 20% 정도 비중인데 주식 비중은 어쨌든 지금은 늘려야 되는 예, 상황이다. 저는 뭐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 보습니다. 그럼 늘려야 된다면 이제 어느 섹터에 좀 어떤 것들을 조금 담아야 될까요? 그 뭐 특징이라도 좀 알려주신다면.
예, 저는 뭐 2차 전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뭐 주가 지수 떨어지는데 일부 2차 전지는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 저는 2차 전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예, 장기 상승 추세니까 이게 조정 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리고요. 예, 저는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그냥 사실 오래 기다릴 거다 그렇게 그냥 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삼성전자 뭐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슈 주식들도 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예, 제가 그 작년 10월부터 뭐 이런 주식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오르긴 했지만 지금. 예. 지금 오르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현재인 상태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뭐 네이버 같은 것이 4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봤자 20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네. 예.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은 언젠가는 그 고점을 회복을 할 수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언젠가는 할 거라고. 예, 언젠가는 하는데 2년 이내는 코로나 같은 그런 또 예생적인 충격이 오면요. 네. 예, 사실 그런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코로나 영향이 많이 컸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연계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은 예,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몸으로 가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걸 텔리포트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던데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 엄청난 사실 좀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큰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다가 이제 장기 추세에서 크게 위로 갔다가 지금 밑으로 갔다가 이 추세로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예. 자, 교수님 좋게 보신 건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랑 인터넷 섹터 쪽이었으면 2차 전지는 그러면 이제 사실 대형주 쪽에도 있을 거고 중소형주도 있고 뭐 아니면 양극재도 있고 뭐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최종 생산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극재 뭐 이렇게 소재를 뭐 공급하는 회사들,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LNF 같은 이런 주식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증권사 있을 때는요, 주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말로만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주식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내가 투자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종목도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제가 가지고 있다고 다른 분이 또 하필 더 비싸게 사셔가지고 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말씀하신 종목들은 다 시총이 굉장히 큰 것들이니까요. 예, 시총이 큰 것들이죠. 네. 예. 혹시나 그 뭐 좀 올해 좀 안 좋게 보시는 섹터는 좀 어떤 쪽일까요? 모든 섹터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런데 저는 차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산업은 존재하지만은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지금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산업 내에서도 어떤 기업은 경쟁력이 있고 어떤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 기업의 36%, 중소기업의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1 미만입니다.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36%. 중소기업 50%라는 거죠. 네. 이런 기업들은 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점차 쉽게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산업이 심화는 편인데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아서 더 잘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심화되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종목 투자할 때도 예, 정말 좋은 종목만 투자해야 된다.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그 시장에서 1등이 아닌 굉장히 소형주를 잘못했다가는 상장 폐지를 겪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우요? 주식이 아니라요. 제가 한 증권사에다 하이힐드 채권 랩 상품을 가입해 놨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증권사에서 한 코스닥 상장 기업을 편입했다 채권을 사놓은 거죠. 네네.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투자를 안 했지만은 그 회사에서 채권 몇 천만 원이 그냥 휴지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차별화가 심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절대 좋은 종목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여서 여기는 이제 주가가 엄청 오르는 것까지는 몰라도 바닥은 확실하게 찍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데는 좀 모아야 된다. 쪽은 혹시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근데 요새 제일 제가 그 체감하는 거하고 주가가 제대로 안 움직인 게 조선업종 주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각 기업 강의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기업도 분위기도 보고 주변 분위기도 보는데 작년에 그 울산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강의하러. 근데 이게 조선업체 담당자들 만나보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수주가 잘 돼 있고 네네. 앞으로 이익 많이 낼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주가가 한번 오르더니 요새 떨어져가지고 오를 줄 모르네요. 네, 그런데 조선업 문제가 그게 수주는 받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조선업에 지금 필요한 인력 공급이 한 14,000명 정도 당장 필요하다는데요. 네.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무리 공고를 내도.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하고 조선업체 협의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2,000명을 고용하겠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발표가 됐더라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좀 힘든 노동 강도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걸까요? 예. 그때 가니까 조선업 관계자가 울산으로 안 오고 사람들이 평택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일이 조선업종 일보다 더 쉽다는 거죠. 월급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과 더 가깝게 서울과 가깝기도 조선업은 다 거제도, 예, 예. 부산 뭐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거 보고 일부가 자산업 투자 자문 회사들 대표들한테 반도체 뭐 괜찮지만 조선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울산 가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거 대부분의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관심이 없네요. 왜요? 자산운용사 대표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특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예, 제가 싼 몇 분- 종목들 뭐 하는 예, 거 다른 분들이 좀 생각이 다를 텐데 제가 만난 분들은 수주 산업이 자기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종이 2027년까지 수주를 다 받아놨는데요.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생산비용이 올라버리니까 계약은 이미 해놓은 예, 계약은 해놨는데 이익이 언제든지 축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주 산업들은 자기들은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하는데요. 네. 하여튼 제가 그 기업체 다니면서 체감적으로는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익이 날 겁니다. 네네. 네, 그런데 제일 지금 반응을 안 한 주가가 조선업종이라서요. 뭐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네. 조금 사놓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제저 산업 주식 중 수익률이 제일 안 좋습니다. 네, 나중에 2분기, 3분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기업들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기업 실적은 대부분 악화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얼마 전에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이제 올해 뭐 어쨌든 고점을 찍고 멈추거나 아니면 뭐 인하까지 생각을 하시던데 어느 쪽의 힘이 더 셀 거라고 좀 보시나요, 교수님은? 올해 기업 수익은 많이 안 좋을 겁니다. 네. 특히 그 삼성전자 같은 거 큰 기업들이 많이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 금리하고 기업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분기는 조정을 벌일 수가 있다. 예, 그때 기업 수익이 제일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특히 올 상반기 기업 수익들이. 예, 그러면서 그때 금리는 떨어지지만 기업 수익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예, 그때는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금리랑 주가는 네. 우리가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저는 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금리가 오를 때 많은 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 안 좋긴 한데 오르는 그 초반 시점에는 주가는 과거에 많이 올랐었다. 네. 그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어떤 관계로 봐야 되나요? 금리와 주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기본식으로 뭐 주가의 기본 가장 기본 결정식이 위에 분자의 배당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분모의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올라야 돼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도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못 오르죠. 두 개 같이 봐야 된다는 네. 거군요. 예, 그런데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올라버리면은 중시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하고 금리하고 상관계수를 보면요. 어떤 때는 플러스였다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이제 경기 국면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런데 경기 회복 초기에는요.
이럴 때는 금리도 오르지만은 기업 이익 증가율도 늘어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오르죠. 예,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 후반에 가면은 금리도 떨어지면 기업 이익 증가율도 떨어지면서 네.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가 관계는 기간에 따라 다르지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대표적인 시장 수익률, 국고채 3년 수익률 이게 상관계수를 보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일본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90년대 10년 동안요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상관계수가 보니까 0.89 정도 나와버렸더라고요. 0.9에 거의 가까워 버려요. 네. 그러니까 주가하고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버렸다는 네.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는 네. 그 당시 그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네. 달라지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 뭐 금리가 내리니까 주가가 올랐다, 금리가 내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경기 국면에 따라 다른 것 그걸 같습니다. 같이 봐야 된다 말씀해 예,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일본의 그 성장률 말씀해 주셔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떨어진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걸로 봐야 될까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초반에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1% 후반까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가 IMF 경제 전망 보면은요. 네. 뭐 재밌는 수치가 하나 있거든요. 올해 IMF가 일본 경제가 1.8%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1.7% 성장한다고. 더 낮네요? 예,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낮게 성장한다고 IMF가 그렇게 전망해 놨어요. 네. 그래서 한 공영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썸네일이라고 예, 그걸 제목으로 내놨더라고요. 근데 한국 경제 성장이 일본보다 더 예, 추락. 올해는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1% 안팎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2%, 1% 후반으로 진입하면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잠재 성장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사실 1980년에서 2009년까지는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면서 세계 평균 성장률 3.3이었거든요. 네.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서 2022년까지는 네. 세계 평균이 3.3인데 우리 3.0이에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잠재 성장의 하락이 큰 문제인데요. 이 잠재 성장이 하락한 거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인구 감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 많이 축적해 놨으니까 투자 별로 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2030년 정도 가면은 지금 일본식 1%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안 가면 되는데요. 일본 명목 GDP가요. 95년 이후로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명목 GDP가. 그러니까 주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95년에 썼던 거하고 지금 쓰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쓰는 게 늘어나지 않고 작년에 쓴 만큼 올해도 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본식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지금 우리가 PPP 구매력 기준은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실질 기준으로도 한 4만 달러 넘어서고 그냥 정체되면은 계속 그 높은 소득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면 차별화가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예를 들어 7%, 9%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가 빨리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 1%로 떨어지면은 이 경제 규모 커지는 규모가 계속 축소되거든요.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거면 더 많이 가져고 경쟁력 없는 시장에 퇴출되고 우리 가게 근로자들도 경쟁이 있는 회사에 다니느냐 경쟁력 없는 회사에 다니느냐 월급 차이도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차별화가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갈수록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뭐 주시장도 앞으로 또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아까 제가 정말 그 좋은 종목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투자도 정말 그 좋은 종목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